창의적인 사람의 7가지 습관 중에서 6번째 습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확 바꾸는 습관이 창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습관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분위기를 바꾸는 것 가운데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 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잠과 꿈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잠과 꿈에 대한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이제 뇌파인데요. 그래서 뇌파, 뇌과학 측면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뇌파라는 거는 이제 브레인 웨이브라고 되어 있는데 1924년도에 독일의 정신과 의사였던 베르거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뇌파에 대한 언급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뇌파라고 부르지만 이제 그 베르거를 기념해서 뇌파를 베르거 리듬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제 요즘은 이제 의학적으로도 이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의학적으로는 뇌전도 EEG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일렉트로 엔세팔로그램 그래서 EEG 약자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EG나 뇌파나 뇌전도나 베르거 리듬이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자 이거죠. 사람 뇌 속에도 세포가 있습니다. 뇌세포라고 합니다. 보통 뉴런이라고 알려져 있고 뉴런과 뉴런 사이에 정보가 전달될 때 주로 이 전기적 신호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당연히 주변에 전자파가 생기죠. 그래서 아주 약한 전류긴 하지만 전류 때문에 뇌 안에 파장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뇌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류가 세게 흐르거나 빨리 가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주변에 파장이 세집니다. 파장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주기가 있는데 파장이 세지고요. 약하면 약하다는 이야기는 뇌가 기능을 덜하는 거죠. 덜하면 파장이 이렇게 약해집니다. 그걸 이제 주로 주파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뇌세포가 흥분할수록 주파수는 빨라지고 뇌세포가 이제 흥분이 가라앉을수록 주파수는 느려집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측정하는 단위가 보통 헤르츠인데요. 초당 이 파장 사이클이 몇 개냐? 1헤르츠면 1초에 한 번의 사이클이 있는 거죠. 30헤르츠다 그러면 1초에 30번의 사이클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뇌에서 나오는 주파수에 따라서 주로 5개로 뇌파를 구분합니다. 가장 빠른 거 30헤르츠 이상, 1초에 30번 이상 파장이 생기는 거죠. 그 30헤르츠 이상인 걸 보통 감마파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30에서부터 그 밑에가 이제 13 정도 되는데 요거를 베타파라고 부릅니다. 이 베타파는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졸지 않는다면 지금 베타파 상태일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평상시에 보통 베타파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걔보다 좀 밑에 있는 거 그게 이제 12에서 한 7Hz죠. 이걸 알파파라고 합니다. 알파파. 알파파보다 좀 더 밑에 있는 거죠. 보통 7에서 4Hz. 이걸 세타파. 마지막으로 3에서 1Hz 사이. 이게 이제 델타파. 이건 잠을 잘 때 나오는 뇌파죠. 0Hz는 뇌사입니다. 뇌가 죽은 거죠. 그래서 이 5개의 파장으로 이제 구분하는데 빠른 쪽이 감마, 베타, 알파, 세타, 델타. 평상시가 이제 이 베타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장의 그림에 따라서 주파수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비교표를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 참조하시면 그들 사이의 상대적인 위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마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가장 파장이 이제 빠른 거죠. 30Hz 이상 빠른 주파수를 보이고 있는 건데 주로 어떤 때 나타나냐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막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해요. 열심히 뭐 축구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그러면 이 뇌에도 역시 스트레스가 가고요. 그래서 이 뇌파가 빨라집니다. 다른 사람하고 싸웁니다. 막 화를 내면서 싸우거나 공포를 느끼거나 분노를 느낄 때 몸 전체의 에너지가 확 이렇게 머리로 몰리죠. 그런 경우에는 감마파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스트레스 뇌파, 흥분 뇌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베타파는 알파파보다는 좀 파동이 빠르다고 그래서 빠르다는 의미로 속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보통 베타파 이야기하는 게 더 많고요. 베타파 그러면 주로 이게 머리 앞부분에서 베타파는 가장 많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볼티지를 보통 진폭이라고 하는데 약 20 마이크로 볼티지 정도의 폭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뭐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10 내지 30 정도의 초당 그 정도의 사이클을 가진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눈을 뜨고 있으면 눈을 떠서 어떤 사물을 보고 있는 상태라면 대개는 다 베타파가 나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상태에서 눈을 딱 감으시잖아요. 한번 눈을 감아 보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뇌파는 바로 알파파로 바뀝니다. 그럼 다시 눈을 뜨면 또 베타파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뇌파를 보통 우리가 깨어있는 각성 상태일 때 뇌파가 베타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알파파는 당연히 베타파보다는 이렇게 조용해진, 좀 더 침착해진 상태죠. 보통 이제 10Hz 이쪽 저쪽 7 내지 12Hz 정도의 이제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대신에 진폭은 조금 큽니다. 약간 베타파보다 2배 정도, 50 마이크로볼트 정도 되고요. 일하는 능력, 그러니까 알파파 상태에서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은 베타파보다는 뒤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베타파가 평상시 뇌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는 대부분 다 베타파에서 하신다면 될 것 같고요. 알파파 상태에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 뭔가 지금 잘 움직이지 않는 몸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대신에 육체적으로는 잘 움직이지 않지만 이 뇌에 있어서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창의력도 높아지고 특히 기억력, 학습력 이것들이 대단히 뛰어난 상태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파 같은 경우는 머리 꼭대기죠. 이 두종부, 뒤쪽 후두부 이런 쪽에서 가장 크게 이제 기록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어떤 사물에 대해서 내가 집중한다, 막 집중하게 되면 알파파는 약해지고 베타파가 강해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을 감거나 마음을 평안하게 바꾸거나 환경적으로 굉장히 쾌적하고 편안한 데 가면은 이 파장이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약간 졸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학습 능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알파파 가운데서도 주파수가 더 느려지면 이제 느린 알파파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잠자는 것과 깨어있는 것을 오락가락 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이제 중고등학교에 보면 남학생들이 특히 그러죠. 쉬는 시간에 나가서 놀다가 들어오죠. 쉬는 시간에 잠깐 그 한 10분, 15분 사이에 축구하다가 들어옵니다. 땀이 삐질삐질 나가지고 교실에 들어오죠. 그럼 앉아서 이제 수학 공부를 합니다. 자, 학습 효과가 어떻게 될까요? 밖에 가서 땀을 막 흘리면서 뛰면은 보통 베타파에서 감마파로 확 올라가죠. 30Hz 이상으로 팍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수학 공부를 하려면 사실은 알파파에 가까울수록 학습용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감마파가 베타파, 알파파로 떨어져야 됩니다. 이때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상당히 걸리면 보통 2, 30분 이상 걸리죠. 그러니까 이제 쉬는 시간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들어와서 수업을 듣는다는 것은 사실은 학습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알파파로 떨어짐과 동시에 이게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세타파, 델타파로 가면 바로 잠을 자죠. 그래서 쉬는 시간에 열심히 운동하고 수업 시간에 와서 자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학생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뇌파 측면에서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건데 학습 효과 측면에서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죠. 세타파는 이 알파파보다 더 밑에 있습니다. 주파수가 더 느립니다. 4 내지 7Hz 정도에서 진짜 말 그대로 깨어있는 것과 잠자는 것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뇌파인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창의력이 가장 잘 발달될 수 있는 뇌파. 그래서 창의 뇌파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요. 많은 창의적인 인물들이, 창의적인 사람들이 이 세타파를 어떻게 하면 활용할까 그런 고민들을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해왔습니다. 세타파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창의력에 관심이 없어도 어차피 세타파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계속 경험을 할 테니까 세타파에서 벌어지는 몇 가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백일몽이라는 건데 영어로 이제 데이드리밍이라고 되어 있죠. 밤에 잠을 자지만 낮에 내가 눈을 뜨고 보는 것처럼 너무나 선명한 세계를 체험하는 겁니다. 뭐 일종의 꿈으로 볼 수 있는데 꿈보다는 뭔가 더 진짜 현실 같은, 이건 꿈이 아니고 정말 사실 같을 정도로 실감나는 그런 꿈을 보통 백일몽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정신의학적으로는 현실 세계에서 충족되지 못했던 욕망이 계속 이게 눌려서 이 세타파 상태에서 그게 이제 분출되는 거죠. 그래서 한낮에 밤에 자지만 밤에서 잠을 자면서 꾸는 거지만 한낮에 꾸는 꿈과 같다. 그래서 백일몽이라고 하고 보통 헛된 공상에 대한 비유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세타파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가위눌림 현상입니다. 뭐 약간 공식적인 용어로서는 수면 마비 현상이라는 건데 아마 모두는 아니지만 일부 분들은 아마 체험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데 의식은 있습니다. 의식은 있는데 손, 발, 모든 신체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렘 수면 단계, 그 의식적으로는 다 살아있지만 근육은 다 굳어있는 그런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호흡을 제외한 모든 근육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의식은 살아있고 그 의식이 살아있는 그 순간의 시간은 되게 주로 밤이겠죠. 컴컴한 밤. 그러니까 그 순간의 공포감은 극도로 커지는 겁니다. 가위눌림 현상은 주로 눌려보신 분들은 정말 기분 나쁘다, 굉장히 무섭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세타파에서 느끼는 또 특이한 체험 중에 하나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리겠는데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이 세타파 상태에서 굉장히 깊은 통찰력들이 발생해서 그러니까 수평적 사고의 결정적인 클라이막스가 이 세타파 상태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잠을 자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풀려고 고민했던 거를 잠을 자면서 꿈을 꾸면서 상당히 많이 풀게 되는데 그게 뇌파의 단계로 따지면 세타파에서 상당히 많이 풀리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타파 상태에서 어떤 문제 풀었던 것을 기억을 해내면 가장 좋은데 막상 잠을 자다 오면 세타파 밑에가 이제 델타파죠. 델타파는 진짜 잠을 자는 건데 세타파를 잠깐 거쳐서 델타파로 들어가서 잠을 잤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거죠. 물론 주변에 이제 중간에 사이클들이 몇 번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되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자기가 지난 밤 사이에 의학적인 용어로 세타파에서 풀었던 솔루션들을 못 찾아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찾아내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의대의 내과의 이제 허버트 벤슨 박사팀이 이 명상과 세타파의 관계를 연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정과 동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풀었는데 사람들이 명상 훈련을 계속 하게 되면 이 세타파 상태에 의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벌어지는데 세타파 상태라는 게 그렇죠. 각성은 되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몸은 이렇게 다 깔아있는 상태. 그래서 몸은 안정되어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선명하게 동요하고 요동하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그런 그 세타파가 어느 경우는 의식적인 순간에서도 조절이 가능하다. 뭐 이런 연구를 또 하는 그런 팀들도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세타파 상태가 되면 상당히 우리가 체험하기 힘들었던 약간 초자연적인 우리의 뇌적인 능력들이 나온다. 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요. 마지막 델타파는 이제 잠을 잘 때 나오는 수면 뇌파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뇌파 가운데서 평상시가 이제 베타파고 아까 학습을 잘 하려고 하면은 알파파. 그 다음에 창의적인 솔루션을 얻으려면 세타파. 어떤 그 뇌파가 알파파와 세타파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가 뇌를 활용해서 어떤 일을 하는 데서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럼 내가 이 잠을 자지 않지만 평상시에도 어떻게 알파파나 세타파로 이렇게 떨어뜨릴까? 아까 말씀드렸던 명상을 하거나 뭐 이런 거죠. 그런 걸 통해서 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눈을 감고 조용히 명상하는 거죠. 하던 일을 중단하고 눈을 감고, 자, 눈을 감으면 바로 알파파로 전환이 되죠. 눈을 감고 명상을 하죠. 너무 깊게 명상을 하면 자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명상을 하고, 두 번째는 가볍게 산책을 합니다. 세 번째는 차분한 음악을 듣습니다. 이런 뇌파에 있어서 학업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뇌파, 이게 실험적으로 많은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알파파나 세타파로 진입할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을 고요하게 해주는 그런 음악 중에 하나가 비발디의 사계, 뭐 베토벤의 전원교향곡, 엘가가 작곡한 사랑의 인사, 뭐 이런 노래들이 있고요. 뭐 또 뉴 에이지 계열의 음악들의 상당수도 이런 데 도움이 많이 된다. 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연의 소리죠. 숲속에서 바람이 부는 소리, 해변가에서 파도가 치는 소리, 눈이 왔을 때 발로 밟을 때 나오는 뽀드득뽀드득 하는 소리, 또 이렇게 비 오는 소리, 뭐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듣고 있으면 뇌파를 이렇게 상당히 떨어뜨려줘서 침착하고 고요하게 해준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마음이 평정을 찾고 이제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학습력과 집중력이 높아지고 창의적인 사람한테는 창의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동영상을 하나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 동영상은 배경음악으로 엘가의 사랑의 인사가 깔려져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뇌파를 이렇게 조금 침착하게 이렇게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하는 음악이죠. 거기에 이제 제가 직접 촬영했던 이제 미국 쪽에 가서 제가 한 1년 정도 이렇게 촬영했던 사진들을 몇 개를 쭉 사계절을 엮어서 보여줬는데 대개는 경치가 좋은 마음을 이렇게 침착하게 해주는 그런 장면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동영상으로 했는데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 3분짜리인데 가만히 보고 음악을 틀어놓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상당히 이렇게 마음이 침착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뇌파 조절을, 뇌파 전환을 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요즘은 이제 그 기계에 의해서 사람의 뇌파를 이렇게 강제로 떨어뜨리는 그런 기계도 판매를 하고 있고, 요즘 이제 스마트폰의 앱에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의 소리 이런 것들을 담아서 뭐 잠잘 때라든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렇게 정신적으로 쉬고 싶을 때 듣는 음악, 소리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의 경험을 하나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1982년도에 대학을 입학을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컴퓨터를 전공을 했는데,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짤 때 지금처럼 PC가 있어서 앞에서 프로그램을 짜면서 바로바로 컴퓨터가 에러를 찾아주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고요. 그 OMR 카드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종이가 있습니다. 천공기에 구멍을 뚫어서 데이터를 인식하는 그 OMR 카드에 프로그램의 한 줄이 OMR 카드 한 장에 찍히게끔 해서 프로그램을 종이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산센터에다 접수를 시키면 하루에 딱 2번 그 OMR 카드를 읽어드려서 프로그램을 읽어드려서 걔를 번역한 다음에 실행시켜서 결과를 돌려주는, 뭐 그 당시는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건 딱 하루에 2번입니다. 근데 교수님이 이제 숙제를 내죠. 뭐 제가 배웠던 게 옛날에는 코볼, 피에론, 포트란 뭐 이런 걸 배웠는데, 숙제를 내고 나서 일주일 내에 내면 괜찮은데 일주일 넘어가면 하루마다 감점을 시킵니다. 며칠 감점이 되면 숙제를 냈지만 빵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내에 프로그램을 다 짜야 되는데 그런 과목이 또 몇 개가 있죠. 그러니까 전산센터에 가서 일단 종이로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OMR 카드에 펀칭을 해서 접수를 시키는데, 이게 이제 잘못되면 들어가자마자 튀어나오죠. 하루에 2번밖에 없으니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접수하자마자 바로 답이 나와야 되고 그 기회가 하루에 2번밖에 없으니까 일주일에 봤자 한 10번밖에 안 되니까요. 마음속에 막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프로그램을 짜죠. 그런데 이제 전산센터에서 밤늦도록 에러를 찾으려고 했는데 에러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집에 옵니다. 보통 이제 제가 하숙이나 자취를 했는데 집에 와서 집에서 이제 고민을 계속하죠. 그래도 여전히 이제 컴퓨터가 없으니까 이제 머리로만 계산을 하다가 잠을 잡니다. 그런데 신기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꿈속에서 제가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꿈속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오류까지 찾는 거죠. 그런 현상이 이제 자주 벌어지니까 제가 하루는 머리맡에 메모장, 펜하고 메모장을 놓고 잤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꿈을 꾸는 순간에 바로 깨서 메모장에 그걸 기록을 해놔야겠다. 아침에 되면 기억이 안 나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말 그런 꿈을 꿀 때 제 의지 탓인지 꿈을 꾸는 순간에 바로 이렇게 눈이 떠졌고 메모장에다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다시 잠을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정말 에러를 찾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건 저는 처음에 저만의 특별한 경험일까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창의성에 관한 연구를 하고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심지어 전체의 창의적인 사람들이 다 경험을 해본 이제 그런 사례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 속담에 낮에 생각한 것이 밤에 꿈에서 보인다, 뭐 이런 속담이 있고요. 서양 속담에도 sleep on the problem, 문제를 가지고 잠을 자면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꿈이라는 게 단지 현실에 대한 반복, 현실에서 얻지 못하는 욕구불만에 대한 보상, 이런 게 아니라 미래에 내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시해주는 또 그런 무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자기혁명 몰입이라는 책을 쓰신 그 황능문 교수님도 그 책 중에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잠은 좋은 신호다. 이제 꿈과 잠과 의식이 뒤섞여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선잠이죠. 그 선잠은 내가 창의적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좋은 어떤 계기가 된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잘 아시죠? 해밍웨이가 글을 쓸 때 항상 본인이 마지막까지 완결하고 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부분을 완결하지 않고 잠을 청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잠에서 깨자마자 내지는 그 뒷부분을 이어서 쓸 수 있는 어떤 영감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앞에 써놓은 거를 심지어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그다음에 잠과 꿈에 대한 역할을 이 어니스트 해밍웨이도 굉장히 잘 인정해서 활용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썼었던 특이한 방법 하나를 더 마지막으로 알려주겠습니다. 세타파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그랬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베타파에서 알파파, 세타파, 그리고 바로 잠을 자는 델타파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세타파에서 고민했던 솔루션이 생겨도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토마스 에디슨이 만들었던 방법은 뭐냐면 바닥에 철판을 깝니다. 철판을 깔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비스듬히 누울 수 있는 의자를 놓고 본인이 거기에서 이제 잠을 자는 거죠. 뭔가를 막 고민하다가 풀리지 않으면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가슴에 쇠구슬 2개를 안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뭐 시간이 한 5분, 10분 되면 졸리겠죠. 졸려서 잠이 들면은 자, 뇌파, 에디슨의 뇌파가 어떻게 바뀔까요? 베타파, 알파파, 세타파. 그러다가 세타파인 상태에서 자기가 낮에 막 고민했던 거에 대한 해답이 떠오를 수 있죠. 떠오르는 순간에 보통은 이제 델타파로 빠져서 잠을 자는데 비스듬히 누워서 의자에 누워 잠을 자기 때문에 본인이 수면 쪽으로 들어가면서 손에 힘이 빠지죠. 손에 힘이 빠지니까 그 구슬이 가슴을 타고 바닥에 떨어지면서 바닥에 있는 철판하고 꽝꽝꽝꽝 부딪히면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어떻게 되냐면 바로 잠이 깹니다. 그러니까 에디슨 입장에서는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서 잠을 청하는 건데 그게 이제 세타파에서 나온다는 가정하에서 세타파로 갔다가 다시 보통 사람들은 이제 델타파로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세타파에서 바로 베타파로 끌어올리는 거죠.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바로 비스듬히 잠을 자면서 쇠구슬을 안고 자서 이제 힘이 풀리는 거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참 대단한 방법이죠. 뭐 저 같으면 잠을 그렇게 힘들게 자진 않을 것 같은데 본인이 얼마나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이 꿈에서 나오는 솔루션이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창의적인 사람의 7가지 습관 가운데서 6번째 습관을 다뤘습니다. 분위기를 확 바꾸는 습관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방식대로 릴렉스 시키는,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을 잔다든지 지금처럼, 그다음에 산책한다거나 아니면
뭐 목욕탕에 가거나 사우나에 가거나 수다를 떨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나름대로 방법을 가지고 있고 하루에 한 번씩 최소한 한 번씩 꼭 잠을 자게 되는데 그 잠과 꿈을 그냥 지금부터는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잠과 꿈을 잘 활용하려면 자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상당한 부분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고민을 해야만 잠잘 때 꿈을 통해서 우리의 잠재적인 어떤 능력들이 반응을 할 거다.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